자, 요번에 볼 거는 천재 교과서 내용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철교 폭파 모습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거 6.25 전쟁 때 한강 철교 폭발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근에 수정이 됐어. 원래 이거는 평양 앞에서 대동강 철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스9 있고요. 그 앞에 좀 읽었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위선 밖의 한국 타협 안보는 유엔의 책임에 두고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H스9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남친 6.25 전쟁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6.25 전쟁 지원국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6개 국가도 있죠. 미국을 포함한 16개 국가 구성 유엔군이 구성됐다. 그래서 이제 유엔 참전군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기면서 국군은 유엔군 지휘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이때 6.25 전쟁 때 넘겼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그 천재 교과서 얘기할 때 이때 이제 경제 및 군사 원조 관련 한미 합의 의사록 있죠. 여기에서 이걸 명시한 거야. 예, 이미 이제 예전부터 넘겼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시작전권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상황 같은 것도 쭉 있죠. 그 정전협정 관련돼 있는데, 전쟁협정 때 군사 분계 설정과, 그 다음에 그 교환, 포로교환 문제. 아, 동안 이제 문제가 들려서 2년 동안 합의 이루지 못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관련된 내용 앞부분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정전협정 맺었는데, 정전협정 군사 분계선 정하고 비무장지대 설치, 군사정정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방식도 합의했고, 이승만 정부는 이제 미국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경제 원조 등을 약속받고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956년 미국이 무기 반입 금지의 무효를 선언한 이후 남북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 군비를 진강해왔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북한이 정전관리 기구를 해체하고 비무장지대로 실제로 무장 상태에 있었고 2018년에 남북이 이구사의 군사실 철수하기 합의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지키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원래 이제 무기 반입 금지라는 건 뭐냐면 그 정전협정에 오면 외부부터 무기 반입을 뭐냐면 못하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전부터 계속 무기 반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이 구정을 이제 무기 반입 금지 무효로 해서 사문화시켰던 거야.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 군사 분계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봐서 외부의 무기 도입은 금지됐지만 실제 남북한이 다 도입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미국이 반입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문화됐기 때문에 이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룰을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정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 업무들이 나와 있죠. 전반적인 업무는 본정전협정 실시를 감독하여 본정전협정에 어떤 위반 사건인지 협의하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중립국 강독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중립국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중립국이 구성되어 있다고 되는데 거기 동유럽인가 하여튼 남북한의 그러니까 우호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중립국이 아니라 서양이나 그다음에 뭐 그 소련 정권 그다음에 중립국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동유럽이 이제 민주화되고 이제 자유세로 넘어가면서 이게 군사정전위원회는 거의 뭐냐면 그 거의 대부분 남북한 그왜 어떤 국가가 구성되면 이제 서방 국가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거기 믿진 않죠. 이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 군사정전위원회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좀 빠진 게 있어. 예전에는 좀 들어갔는데 이게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그 정전협정 내용 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 제네바 정치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제네바 정치회담. 그 정전협정 내용에 뭐가 있냐면 그 제60항에 후전협정 설립 후 3개월 이내 고급 정치회담을 이제 개최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1954년에 제네바 정치회담을 했어요. 이게 베트남에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베트남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주 내동은 이제 베트남 문제고 하는 김에 정전협정에 이유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날 제네바 정치회담을 이제 같이 겸해서 했다. 근데 주요 내용은 베트남의 분단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베트남이 베트남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이제 보면 이때 앞에 후전협정에 따라서 정전협정에 따라서 했고 그때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대한 방안에서 의견 차이가 보이는데 북한으로부터 중국군의 철수, 그 다음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자유선거 실시일까? 그 다음에 남한은 북한은 유엔에 포함한 외세 배제 자유선거 실시. 그 다음에 전조선위원회 구성, 외국군 출수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논의했다가 그냥 흐지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네바 정치다.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협정 관련된 내용을 자세한 거는 심포샘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심포샘에 보시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심포샘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재교과서. 여기 6.25 전쟁의 폐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전쟁권과 이상 가족이 생겼고, 국민보도연맹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 북한도 반동군주에 몰려서 명분으로 남한 지역에 우익이사 대규모 학살했고, 그다음 국군도 북한에 협력했다는 의심하는 빨개에 몰아서 학살했다.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뭐냐면 맺어서 미군이 남한에 계속 주도하게 되면서 남한 내 미국의 영향이 더 강화됐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이제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은 남북의 이념 대립과 적대를 더 깊게 있고 남한에서는 빨갱이, 북한은 반동군자로 낙인 찍히면서 사실상 사회에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또 양측이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분단을 고착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전쟁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게 전쟁고에서 되게 많이 설명해 놨는데 보겠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고아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쟁 고아원을 모두 수용하기 역부족이었고 이들은 군주임을 해결해서 구걸하거나 껌파리, 구두닦기, 신문파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좀도둑, 소매치기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은 뭐 소매치기가 뭐냐면 별로 없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전쟁고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관련된 영화를 이제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일어난 민간 학살 관련된 내용인데 대표적인 국민보도 연맹이 있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정남 영광군 민간의 희생 사건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자익세 때 민간 희생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노군인 민간인 학살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민간인 학살 사건이 그 북한군도 많이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 남한하고 미국만 했던 게 아니라 전쟁 기간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고, 솔직히 숫자로 따지면 북한군이 저지른 민간 학살이 더 많을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비극이죠. 예.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지금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나 너우 전쟁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근데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 이유 없이 죽잖아. 어린애도 죽고. 가자 지구에서 죽고. 예.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전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 있는 사람들은 개기지 못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해남 교과서 볼게요. 예. 여기 뭐 동생을 업은 소녀 뒤에 탱크가 보이는데 요 한 장의 사진이 그 시대상을 집약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어떻게 했을까? 여기 내용인데 자 일단은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차례 방문하면서 최신 무기 지원과 파병 약속을 등 전쟁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요. 중국은 국공내전에 참여하면서 조선 우영군들이 북한군에 기록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됐는데, 자, 여기 보면 얘들도 좀 약간, 그래. 여기 보시면 이걸 알 수 있는데, 1942년에 하북 지역에 활동해서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있었던 군사조직이죠. 그래서 김무중 등 지도부는 1950년 후반에 그 북한에서 애남파 종파 분장을 분당행위를 했던 사람들 이제 했는데 숙청돼 있죠. 이건 북한의 권력투쟁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침범이 있고, 그때 유엔은 이제 북한군의 침략행위를 구타한 성명서를 공표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만료했는데 만료 통하겠어요? 이미 이제 쳐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16개 국가에서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이제 가정인데, 여기는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때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그 전쟁에 투입된 학생 청년들의 희생이 컸다. 인천 상륙작전 있고, 중국군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참여하면서 자본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의 어떤 국진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전쟁을 항미 원조라고 하죠. 게다가 이제 1사후퇴 이후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당시 이제 다시 지금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그 공산군에 대치했고 양측 군대가 하면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보면 충북 영동 노군이 사건 있죠. 이 노군이 학살.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협조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역자 이동으로 양측이 많이 죽었어. 이것도 이제 6.25 전쟁의 한 특징적인 모습인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쟁과와 이제 이산가족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 관련된 내용 있죠. 사진 같은 것들인데, 이런 사진들이 이게 수많은 이제 그 텍스트가 되는 글보다 요 몇 장의 사진들이 훨씬 그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사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자,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북한과의 서울점령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다음에 2036작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사후퇴 그 다음에 정전협정 체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가 커진 이유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전전을 반대하는 협정 반대는 있었어. 그래서 간제 그 시위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승만 정부의 간제 시위적 성격도 있지만 또 자발적 응원도 있어요. 왜냐면 전쟁 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정전회담 반대 결의대회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사진은 1953년 6월달에 부산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학생들이 정전협정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때도 그 고지전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이때 그냥 좀 약간 피 흘리더라도 그냥 북진 통일했으면 좋았을 걸. 왜냐 미국이 그 당시에 정경협정 하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군사나 그 다음에 물자가 더 돼갖고 북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고지전이라는 것도 그냥 선 놓고 이렇게 좀 약간 한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거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제 총력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참 그 아쉬워요 진짜 그때 통일했어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정전합성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전투가 있었고 이 고지전으로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순간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전쟁 말기에는 상당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6.25 전쟁 포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군 혹은 군사군을 진집된 경우가 많아서 포로 교환 원칙이 정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공산군처는 포로의 무조건 소환, 제네바 협정에 있는 거죠. 소환을 주지 않고 유엔군은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자고 하여 의견 차이를 좋지 못했고 그래서 포로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심화돼서 반공포로 그 다음에 저쪽 그 공산포로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유의사 교환으로 합의됐고 정전협정을 맺었다. 7월 27일 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전협정과 종전협정의 차이가 뭐냐? 정전협정은 교정 중 당사자가 일시로 전투를 중단하는 후전협정이고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나는 합의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문서사고 보면 전쟁 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정전협정 있고 그 뒤에 판문점선언이 있는데 정전협정 관련된 내용 보면 여기 이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상방 군사연간은 쌍방의 각국 정부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서 쌍방의 고위 정치 회담.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했던 것이 제네바 국제회담이죠. 물론 해를 달리해서 3개월 넘어갔지만 하여튼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할 걸 이에 건의한다. 네, 했지만 남북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한 제네바 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참가국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고 잠시 중단 상태로 머물게 되었다. 자, 정전협정론에 보면 우리나라가 빠졌어.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서명 없이 전쟁 초기 이승만의 국군 장교 지휘권을 유엔 군사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장작 지휘권과 상관없거든요. 이승만이 참여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건. 작전 지휘권은 상관없던 내용인데 왜 여기다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가 상관 있나? 이것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요 말을 했던 것이, 뭐냐면,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네, 일단,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 6.25 전쟁이 끝나게 하는 정전협정을 내줬잖아. 이 정전협정에 그 당시 이승만이 사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당시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인하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건 단순히 작전 지휘권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 물론 그게 일부 영향을 주긴 했지만 더 근본적인 정치적 이유가 있었지. 이승만은 정전협정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어. 이유는 간단해. 북한과 분단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전쟁을 계속해서라도 한반도를 북진 통일하길 원했지. 정전은 현상 유지를 의미했고, 이건 그가 바라던 미래가 아니었거든. 자, 이제 작전 지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전쟁 중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 당시에는 미국의 클라크 장군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전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한국 대통령이 아닌 미국 측에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건 법적 의미의 주권이 아니라 군사작전상의 임시 조치였고 한국 정부가 유엔군에 요청해서 넘긴 거야. 그래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건 유엔군 총사령, 북한군 대표, 중국군 대표 이 세뿐이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 이승만이 끝까지 버텼던 거지. 하지만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당근을 줘. 정전협정은 가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줄게 라는 약속이었지. 그걸로 결국 이승만도 정전협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 예, 들으셨죠? 그래서 나도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단순히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물론 이제 이유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야. 그게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승만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던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냐면, 후전 분단 형태로 남아있을 수 없고, 뭔가 북침통일 하든 해갖고, 통일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고, 이승만의 고집대로 그런 거냐? 예. 근데 왜 갑자기 작전지휘권 있는지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게 좀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김정은하고 누구야? 그 문재인이 매칭 조약이잖아요. 이거 그때 판문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게 좀 그래. 나는 이거 별로 반대했어요. 예.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예.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영향 중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결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미국의 영향이 강화됐고 또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열린 제네바의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의 종결 뭐냐면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피해상이 있는데 그다음에 전쟁에 따라서 이제 끝난다는 군비 경쟁 관련된 내용 있네요. 그래서 63만 명인데 실제 더 늘어났어요. 그 69만 명 정도 됐거든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됐다는 거. 그다음 6.25 전쟁에 거치면서 남과 북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치진영이 축소됐고 이승만은 반대파를 공산주의 몰아서 제고했고 북한의 기밀성을 남로당 출신의 정치인 특히 박헌영 같은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전쟁 실패에 책임을 서 숙청했다. 또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면서 적다는 감정을 가지게 됐고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돼서 중국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대결할 공산주의의 위상이 높였고 북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었다. 그 밑에는 이제 뭐 일본 관련된 내용이니까 함께 보시고 자 그다음 비무장지대에 관련된 내용 있죠. 군사 분계선. 예. 그래서 여기에 경계선에 경계되었고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해가지고
상하 이키옥중 완충지대에 이제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전협정에 나오는데 한 개 군사 분계선을 협정하고 쌍방이 이선을 바탕으로 2km씩 후퇴해요. 적대 국가 간의 어떤 한 개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다. 그 내용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삼국행을 선택했던 김봉무와 강희동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쟁 중 민간 학살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국민보도연맹 관련돼 있고 인민군에게 이제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인데 요게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5.16 군사 전에 4.19 혁명이 끝난 후에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서서히 포대가지고 못하고 유족회라는 걸 결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족회를 이제 결성해서 안매장당한 시신을 수습하고 합동론을 만들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유족회 간부들이 반국가 단체 결성 혐의로 투옥됐고요. 그래서 군사정부는 합동론을 없애고 시설들을 하장하는 학살진을 없앴다. 그래서 이 유족회라는 단체 좀 활동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예. 그러나 유족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요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1996년에 거창 사건 관련된 명예회복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보도 사건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군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게 이걸 조사해가지고 뭐냐면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자 처벌, 지금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 가해자분들이 그래서 역사적 처벌과 피해 보상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화적 공산당들의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판해야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간 핵사 관련된 내용이 있고 전후복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이거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사인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예. 요거를 잠깐만요. 음, 요거는 경제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 뒤에를 배치를 좀 잘못했다. 네. 잠깐 여기 보면 여기 잠깐 이거부터 볼게요. 피난민은 엄청난 전시수도 부산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역사 탐방에서 나왔는데 요거 엮여놓은 문제 내기 좀 좋겠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겉다리를 좀 있냐면 시험 문제 보면 여기 겉다리에서 교과서에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때 부산은 1023일간의 임시수도 역할을 했다. 행정부처가 이전하고 미국 대사관과 유엔군 주둔지를 조성되었다. 자, 부산의 풍경을 바꾼 것은 전국에 몰려든 피난민이었다. 그래서 아미동의 비성마을 문화마을, 감천 무사마을, 문화마을, 그 다음에 우왕막 소망마을 등 피난민 주거지가 형성됐고요. 피난민이 일자리를 찾아서 국제시장가, 요거 친숙하죠? 예전에 10년 전인가? 벌써 10년 됐네. 예전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부두를 지게 짊어지고 나섰다. 그래서 피난민 흔적을 삼아서 부산을 떠나보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국제시장의 영화 보시면, 그러다 흥남부두에서 피난왔던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했어요? 부산에 정착했죠. 부산에 정착하면서 거기 국제시장에서 이제 뭐 그 생계를 누렸잖아요. 생계를 하고 이제 생계 유지를 했는데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 있고 국제시장 이렇게 있고 그 국제시장을 바탕으로 예전에 영화도 한번 나왔죠. 예, 영동다리인데 영동다리가 이제 피난민들이 헤어진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모여듣던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점쟁이들에게 가족들의 생사를 부르며 하루하루 버티게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승만의 이제 뭐냐 독재 정책 관련 이게 이제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중에 먼저 남한부터 볼 거예요. 예. 자, 남한은 이제 이승만의 독재 정책이 이제 독재 정치가 이거였죠. 독재 정책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한 두세 번, 요즘 최근에 이승만 관련된 문제들이, 이승만 정치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관련된, 독재 정치와 관련된, 그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잠깐만요.
자, 이승만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요즘에 최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좀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독하기 전에 이거 좀 그 개관한 다음에 교과서 강독을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승만 때 1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1공화국부터 2공화국, 3공화국 해갖고 이렇게 공화국이라고 이제 횟수가 바뀌는 건 뭐냐면 권력 구조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요. 예, 개헌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6공화국이죠. 60, 60 하면 노태우 정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법제상 6공화국이에요. 그래서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1공화국 때 이제 이승만이 이제 통치를 했던 시기인데 이때는 그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지방자치제인데 실제 지방자치제는 좀 하다 말았고 단원제는 이제 양원제였어요. 원래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운영은 단원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정책에 보면 반공제일주의 노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무력 통일론, 네, 북진 통일론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 포괄적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대내용이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선거 주장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장명 정권,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정권 초창기 때 60년대까지 이렇게 그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선제 개헌의 배경 이렇게 보는데, 자,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헌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직선제 개헌 관련된 내용. 이게 이제 배경을 보면요. 자, 2대 국회의원 구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때 참여하지 않았던, 일대 재헌국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혁신계 세력들 있죠? 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때도 좀 약했지만 더 약해졌어요. 예. 자, 그래서 또 거기다 친일파 청산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또 국민방위 사건 등 실종을 해서 더 이상 국회를 통해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 체제는 어렵다. 직선제가 이제 더 이제 자신의 정권의 유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직선제면 우리 입장을 때는 그럼 직선제면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농촌에 살고 있었어요. 농민들이야. 이 농민들이 좀 문맹자도 많았고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들어간 그 얘기 있죠. 그게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간제 언론에. 근데 이에 반해서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보 교육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승만 상당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하고 뭐냐면 의식이 있는 정치 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모였던 집단이잖아. 거기다가 2대 국회 구성해서 이승만 세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농민들 대상으로 한 직선제에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준비를 하게 돼요. 이때. 그래서 직선제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부결됐죠. 근데 오히려 위원들은 이제 국회에 내각제 개헌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자유당을 또 창설하죠. 왜냐하면 자기 이제 세력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민당과 결별 후에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유당이 조직되고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제 초창기 때 세력은 그 한민당이었지만 1951년 12월 달 기점으로 해갖고 자유당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후도에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952년 7월에 발췌 개헌이 이제죠. 왜 발췌 개헌이냐면 일단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일부 국회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발췌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수도는 부산이었으니까 부산일 때 계엄령 선포하고 내각제 참석 위원들을 헌병대 연합해. 이걸 뭐냐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헌국회 구성 후 2년 만에 530 선거에서 실시효가 재헌이 참고로 재헌이의 그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자, 재헌이는 선거 때 불참했던 남북 협상가, 그러니까 혁신계 세력들이 무소속 대거 진출하면서 했다. 곧바로 이제 좀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책임론까지 등장하면서 제1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재선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전란 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계엄령 선포하고 백골단, 땀벌단 같은 이런 폭력 조직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정치권과 유착된 그 깡패, 정치 깡패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마종, 유지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국회에서는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야당이요 40명을 국제공산당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헌병대에 연행하는 등 국회를 탄압하면서 경제 상황 경기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골자로 개혁하는 기립투표. 거기에 그때 사진 보면 의원들이 딱 나가서 이제 기립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5.16 5.16 부산 정치파동이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그 당시 대통령 직속제와 내각제 개헌, 그중에 이제 형식적으로 받는 거야. 발췌했죠. 그래서 기립투표를 통과했고, 위에 의원 개헌안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직선제를 통해서 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이승만, 그 당시에 또 부통령제가 있었어요. 부통령 함태영이 당선됐고, 그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여당이 대거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자유당 내에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2인자가 누구냐면 이기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범석 뭐냐면 제거하고 이기붕 체제가 성립됐다.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4.4 5.18 개헌안을 이제 제출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4 5.18 개헌에 제일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초대 대통령의 삼선 제한 철폐야. 여기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칙에 있어요. 부칙이 딱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어, 그 하나는 어, 대통령이 죽은 후에 부통령이 이제 뭐냐면 어, 대통령 계승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이승만의 고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부통령이 이제 여기 있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근데 원래는 이게 부결됐어요. 원래 3분의 2에 창석을 봤는데 3분의 2가 안 됐어. 근데 수학자를 동원해갖고, 4.4 5.2이라고 해갖고 이제 논리로 통과시켰죠.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승만이 삼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했죠. 헌법적 기반을.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승만이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야당 세력들이 규합했어요. 민주당. 그래서 정제는 한민당 세력과 예전에 무소속에 있는 세력들이 규합해가지고 민주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1956년 4.4 5.2 개헌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3대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죠. 그때 이제 누가 이제 민주당 후보 등장했냐면 신익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익희. 예, 민주당 후보. 그리고 또 부통령 장면이 아니 부통령이 이제 장면이 들어왔죠. 민주당 후보. 진보당.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진보당의 이게 누구야? 조봉암이죠. 조봉암. 그러니까 신익희 그다음에 조봉암 그다음에 또 누구야? 이승만 이렇게 했죠. 참고로 이때 이제 조봉암은 이게 진보당이 어떻게 결성됐냐면 원래 혁신계 세력들이 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 야당 통합할 때 여기 들어가서 자기도 끼워달라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 안에 이게 뭐 한민당 세력도 있고 무소속 세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수파들이에요. 예, 반공주의자들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그 혁신계 세력들이 영 아니거든. 자기들 볼 때 빨갱이잖아. 그러니까 안 키워줬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조봉왕이 이제 나섰는데 조봉왕은 아직까지 진보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니까 무소속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 진보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봉환 당수가 됐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진보당과 연결됐기는 하여튼 진보당 조봉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승만이 상당히 뭐냐면 운이 좋았죠. 왜? 쉐이커가 이제 요새 도중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동 당선이 되고 조봉암은 이제 경쟁이 없잖아요. 근데 조봉하고 이제 했는데 이 조봉암 의외로 자기하고 표가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조봉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보단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승만은 대통령인데 장면이 된 거야 부통령이 이기붕이 떠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상한 기조가 그러니까 그 좀 이상한 권력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은 그 자유당이 갖게 되는데 이 부통령은 장면으로서 민주당이 갖는 그리고 대통령이 죽으면 당연히 장면이 또 이렇게 계승이 되냐 헌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 부통령 자리를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당으로 넘겨야 되지 않냐 그 과정에서 이기붕이 이제 있는데 이기붕이 장면보다 경쟁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해서 하다가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그4.19 혁명이 넘어간 거죠. 예. 자, 그때 이제 내걸었던 구호가 예전에 한번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내었던 구호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야.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여당인 자유당이 내었던 구호가 갈아봤자 못 산다. 그렇게 이제 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그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승만이 또 독재를 하죠. 그래서 독재하면서 이제 뭘 탄압했냐면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진보당을 탄압하죠. 이 혁신계 세력들은. 그래서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그 뭐냐면 그 해방 이후부터 계속 내세웠던 게 평화통일론이야. 그래서 이제 그 조봉암이나 혁신계 정당들이 진보당을 결성했는데 이거는 선거 끝난 후에 이제 뭐냐면 결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평화통일론 같은 건데 지금은 당연한 소리인데 평화통일은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소리가 아니었죠. 6.25 전쟁 끝난 후에 이승만은 북진통일론 내세우면서 할 때 혁신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의 빨갱이 놈들하고 같은 논리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진보당과 이제 조봉암을 그 경찰된다. 간첩죄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진보당은 무죄 판결 받았어요. 대법원. 근데 조봉암은 그대로 뭐냐면 인정받아갖고, 그 당시 조봉이 사형당했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봉암이 사형당하고 난 후에, 한창 후에 이제 재심을 거쳐서 조봉암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보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1대다가. 자, 진보당은 1956년 11월 조봉암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혁신정당으로서 통일정책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 간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자, 이 주장이 북한 및 소련 중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총선거안과 같은 주장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조봉암을 비롯한 당 간부들은 간첩 전선 혐의로 구속됐고 기소되어 진보당이 해체되었다. 해체되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진보당은 무죄, 그다음 조봉암은 유죄 이렇게 판결됐죠. 그래서 조봉암은 1959년 7월 30일 처형되었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진보당이 이제 해체되고 그 다음에 조봉암이 사형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대에 이제 가서 이제 한참 후죠. 예, 조봉암이 재심을 받아서 무죄 판결했지만 이미 사람은 죽었죠. 예, 그 밑에 진보당 강령이 있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혁신계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1960년대 혁신계에 관련된 문제 나왔잖아요. 한번 나올 수 있어요. 50년대 관련돼 갖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공산 독재를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한다고 분명히 적어놨어. 예,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혁신 정책을 실현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 당시 이제 그 조봉황이 좀 약간 오해받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사회주의 운동 경력이 있어요. 좀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정양에서 사회주의 갖다 버렸고 또 이승만 정권 시기 때 또 장관도 했고 그랬거든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신국가보안법 제정 관련된 내용 그 보안법 파동 그다음에 이사 파동이거든요. 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적용 범위가 확대된 거야. 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너무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야당의 탄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하게 되고 근데 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뭐냐면 그 국회 그 경찰인가요? 예, 그 무술 경찰을 파견해갖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의원을 끌어내가지고 결국에 통과시켰죠. 이건 이제 뭐냐면 이사파동,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신국가보안법, 가 지방자치 개정안을 무수의견과를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국회 지하실 감금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통과시켰고, 자,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종래 국가보안법에 더 적용 범위가 강대돼요. 그래서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에 한했던 것을 국가 관련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까지 적용됐고요. 자, 요걸 보면 국가 관련 목적 이게 예매하잖아. 그래서 정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국가 변련의 목적으로 뭐냐면 그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야당 탄압용이야 이게 보니까. 자 이적행위의 개념도 되겠는데 군사상 비밀 탐지하겠다는 그 간첩 개념을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간첩 개념을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모든 경과 수집을 적용.
자, 적을 이렇게 한다. 이적을 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다 이게 뭐냐, 정과 판단할 때, 뭐냐, 그 국가 변론이나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도 주관적 판단, 정책 판단이 내리면 순식간에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법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다음 신설된 조항들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이제 억압할 위험이 많은 법이라고 하여 야당과 사회각계 각층의 빗발치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법은 1959년 1월 15일째 발효됐다 이렇게 했는데 보안법은 그 후에도 계속 몇 번의 개정을 거쳐요. 지금도 있죠 국가보안법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요 관련된 이승만의 어떤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그 목소리가 강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책이 예전에 한번 공군력 기출문에 나왔던 사상계죠. 장준하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상계는 예전에 나왔처럼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의 독재 정책을 비판했던 그 대표적인 잡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사상계 이름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이 그 당시 이승만을 비판은 뭐냐면 그 논설을 싫으니까 요걸 기하도 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죠. 물론 다시 부활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또 삼백산업이나 그 적산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신흥재벌들이 등장했다. 정경유착이 되게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인데 요번에 4.19 혁명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 민주당이 조병호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병차 이제 뭐냐 미국에 갔다가 그 사망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통령 자리는 그 이승만이 따놓을 당선이 됐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이기붕이 이제 걸리죠. 장면이 더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기붕을 어떻게 하든 당선시키려 했어요. 왜냐면 이승만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3.15 부정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에 반대했던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게 3.15 부정선거 이전이죠. 예. 그래서 그런 기미가 이제 언제 보이냐면 이승만 반대 분위기가 2.18 대구 학생 시 보여. 참여운동 이제 부정선거 이전에 그 당시 이제 대구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뭐냐 유세장을 못 가기 위해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수요일 때 학교에 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발해서 그 2.18에 그 2월 28일 날 그러니까 3일 그 3월 15, 35 그 선거 이전이죠. 대구 학생 시위가 일어나죠.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걸 기준해서 나중에 뭐 그 사회보험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보는 사람도 있는데 2.18 대구 학생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구에 가보시면 요거 있어요. 2.18 공원이 있어. 그래서 국제보상공원도 있고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도 있고요. 국제보상 그 기념운동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도 있고 2.18 학생시 공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가 그 당시 60년대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적인 그러니까 반국가적인 좀 그런데 상당히 저항적인 도시였어요. 예. 자, 그리고 결국 3.15 부정선거가 알려지면서 마산봉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확대됐죠. 그때 이제 3.15 부정선거가 뭐냐. 사전투표제. 40%는 이제 허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예. 그 다음에 왕장구대. 그래서 정치카페 동원해갖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야당 참관인 축출.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까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당 유세지, 그러니까 야당 유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야당 유세지에 그러니까 야당이 유력한 그 곳 있죠. 거기에 여당표가 대량은 나오고 야당표가 너무 적게 나와.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하려면 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야당표인데 뭐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뭐냐면 자유당표가 나온 거야. 어느 날만 하면 저 전라도 지역에 투표를 까보니까 국민의힘이 90% 나오고 민주당이 10% 나왔다 봐요. 근데 누가 믿겠어 그 투표를. 그러니까 사람들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마산봉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 김주현이 죽음을 당하죠. 이때 김주현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가니까 나이가 오늘날 봐도 16살, 17살 정도 됐는데 김주현이 시체를 뭐냐면 버렸죠, 경찰이. 근데 나중에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딱 찍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확산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마산시가 더 확산되고 전국 확산되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이승만 정신 못 차리고 또 반공의 어떤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공산당이 뒤에서 조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결국에는 서울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고려대상도 시위하고 교수단도 시위하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야하고 내려갔죠. 예. 그래서 의의를 보면 자,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19 혁명 관련된 3.15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자세한 내용을. 예, 그래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4.19 이제 뭐냐면 시위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각 정당들의 이제 교훈인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4.4 개헌 이후에 정당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3대 대선이죠. 3대 대선. 예. 그래서 이제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신익현 후보가 이제 했던 그 조병원이요? 잠깐만. 이게 제가 이제 갑자기 하다가 어, 헷갈렸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 구호가 요때 나오니까 3대 대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익현 맞네. 신익현 조병원이 이제 4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세주 중에 저기 뭐야 익산인가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죽었다 그래요. 여하튼 있고 가봐봤자 벌써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거는 그 당시 사정당은 이제 그 뭐냐면 어, 갑자기 까먹었다. 이름을 까먹었어. 요즘 나이 들다 보니까 이름 명칭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 조봉학. 조봉학은 진보당인데 어미가 이 문제도 참 잘못돼. 진보당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선거 뒤에 만들어진 건데 자, 뭐 하여튼 이게 각자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권 들어가기 전에 허정 가도 정보가 나오는데 허정 가도 정보는 좀 나중에 좀 해야겠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거잖아요. 허정 가도 정보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죠. 예. 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어, 91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1번이에요. 자,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갖고요. 죄송한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렇게 이제, 이승만 정권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강독을 내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